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고 또 연기자로서 연예인으로서의 이름이 더 친숙한 이름일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작가 강민혁으로 여러분들께 앞에 섰고요. 그리고 작가의 이 다 그런 건 아니야에 사람 강민혁이 담겨있기 때문에 작가이기 전에도 또 사람 강민혁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책 제목으로 제가 책을 내게 됐는데 일단 책 제목 이야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을 선정하는 과정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책을 꿈공장 플러스라는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출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부터 꿈공장 플러스와 작업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책 제목을 제가 리스트를 올렸었는데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다 그런 건 아니야가 제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 요즘은 뭐 위로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건 긍정적인 단어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야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의견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저보다 더 많은 책을 출판했을 출판사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득 그렇게 미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책 제목을 어떤 걸로 하지 고민을 하기 전에 왜 다 그런 건 아니야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 생각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의 그 다 그런 건 아니야 라는 말은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있겠지만 이 문장이 주는 말은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제 스스로를 위로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출판사하고 처음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개정 증고판이에요. 이전에 촉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겉모습에 저의 얼굴도 없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사진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책을 낼 때는 저라는 사람을 정말 많이 숨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강민혁이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연예인 강민혁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썼지만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어떡하지? 논란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겁부터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출판사에서도 편집장님께서도 좀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글들을 정말 많은 수정을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을 듣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지만 나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작가 강민혁으로서 서고 싶은데 이게 누구나 아는 강민혁으로서의 모습을 담으면 과연 내가 이 책을 내는 건 CN블루 강민혁이 내는 걸까? 아니면 사람 강민혁이 내는 걸까? 약간 여기서 혼돈이 왔던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들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일기장에서 꺼내온 글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여러분들께, 대중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 책이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 누구나 알고 있는 강민혁의 모습 그리고 대중들이 알고 있는 강민혁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건 너무 한정적이고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 책을 한 번밖에 못 낼 것 같은데 그러는 고민 끝에 결국에는 첫 출판사하고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거 있는 그대로를 받아줬던 출판사가 지금의 꿈공장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다 그런 건 아니야. 네. 이 말은 연예인으로서 대중들 앞에 섰을 때 정말 많은 뭐 억울함도 있었을 거고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들도 있었을 거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거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나의 말은 또 다른 이야기가 파생이 될 거고 나의 의도와 다르게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직업이 한마디 한마디가 어렵고 그런 무게감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주했을 때마다 속은 너무 상했어요. 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난 정말 얘기할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스스로에게 항상 이제 얘기했었던 건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그게 그분들이 다가 아니야. 그리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준 사람 다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리고 나를 다르게 봐준 사람도 있을 거야. 이런 희망적인 제 스스로를 감쌀 수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야는 제 스스로를 감싸고 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가 되었던 그런 쉴드의 영역을 가졌었던 저의 무적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야라는 말은 저는 지금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떠한 힘든 일이 있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야라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꼭 이 단어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말 하나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말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야라고. 제가 얼마 전에 북토크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다 그런 건 아니야라는 말을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다 그래,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보통 위로를 하거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그렇기도 하네, 그런 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다 그런 건 다 그래라는 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다 그런 건 아니야가 먼저 나왔을까를 고민을 해보니 다 그래는 뭔가 지는 기분이었어요. 다 그래, 지금도 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 그래라고 해볼까? 적용을 시켜봤더니 민혁아 다 그런 거야, 다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알았어 그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사람마다 누군가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래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쉴드의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다 그래라는 말이 쉴드의 영역보다는 좀 지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 그래, 아니 다 안 그런데 다 그런 걸까? 이런 더 퀘스천 마치가 붙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서 좀 남들과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와는 다른 시선이 그런 시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그래서 저의 이 책에는 좀 다양한 시선, 다른 시선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부터 다 그런 건 아니야 라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면 단어, 문장, 그리고 이야기 이렇게 세 개의 목차로 저만의 다른 시선들을 많이 녹인 그런 단상집으로 꾸려져 있어요. 일상에서 건져 올린 시선의 조각들, 결국 우리를 잇는 건 유연한 마음 그리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배우 이청아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던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낼 때 봐왔던 것들, 단어, 문장, 이야기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고 좀 더 그런 상황과 모든 것들을 유연하게 바라본다면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 이런 감정들이 더 배가 되고 더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하나하나 보셔서 그동안에 내가 이런 이야기, 단어, 문장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구나 새롭게 느끼시면서도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새로운 즐거움 그리고 피식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드리고요. 네, 제가 이 다 그런 건 아니야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들이 몇 개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연한 시선들의 메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를 하셨겠죠? 점심도 드셨을 거고 지금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오늘 메뉴 뭐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거나 외식을 하게 되면 꼭 메뉴를 마주합니다. 한글로 메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지만 메뉴는 MENU 이제 이렇게 스펠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메뉴판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뭐가 있는지 구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디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접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혼자 혼밥을 하려고 식당을 갔는데 정말 메뉴판을 봤는데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판만 그냥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뭘 먹을까? 근데 정말 이 메뉴에 뭐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지만 그 메뉴들은 다 마음에 안 들고 갑자기 꽂혔어요. 메뉴? MENU? 이 메뉴는 대체 어디서 생긴 말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당연히 메뉴니까 메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메뉴판에 있는 그 메뉴라는 걸 보고 이 단어의 어원은 뭘까? 뭐 스페인어일까? 막 이런 고민이 들다가 검색을 바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혼자 문득 생각했어요. 과연 이 단어는 어떻게 생긴 걸까? 이렇게 문득 그 단어만 쭉 바라보다 보니까 알파벳이 MENU라고 이렇게 보였는데 정말 무슨 AI CG 한 것처럼 MENU로 보이더라고요. MENU 나 그리고 너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메뉴, MENU 내가 만약에 이게 어원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메뉴를 해석한다면 이 메뉴를 만든 사람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메뉴를 먹으러 온 사람 손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빙을 보러 오는 사람 그리고 나와 대화를 나누는 서빙을 나누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음식 그리고 이 메뉴라는 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서빙하는 알바생 이런 것들이 다 나와 그리고 너와 만나야만 이 메뉴가 주문이 되고 음식이 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끼워 맞추기인가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고 나서부터 아무 메뉴를 시키는데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뉴를 뭐 드시겠어요? 찾아오신 분에게 저 이거 주세요. 이거 맛있어요? 뭔가 이런 대화도 나누면서 이거를 메뉴를 받아오기 위한 그 사람에게 나의 메뉴를 전달해주는 과정 그리고 그 알바생이 요리사에게 이 메뉴 들어왔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MENU 그리고 이게 나 그리고 너와 이 모두가 같이 연결이 되어야만 내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돈을 주고 먹는 이 값어치를 하는 정말 사람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이게 돈을 주고 사람과 연결을 가져가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메뉴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메뉴판을 만든 사람, 요리하는 사람, 이 메뉴를 받으러 오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만 세상이 굴러가고 또 내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포근해지더라고요. 그 먹을 게 없어서 좀 짜증나 있는 그 순간이 이렇게 포근한 순간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먹을 게 없었는데 메뉴를 보는데 먹을 게 없다 이러는 와중에도 그런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마주하는 사람들과 좀 더 포근하고 친절하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먹으면 이제 제 글이 생각날 겁니다. 코엑스 먹을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야 해서 좀 이 제목과 저희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국어를 정말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수미양가에서 미를 좀 많이 맞았던 국어를 왜 못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시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5가지 오지선다에서 2가지만 고르는 거였어요. 2가지를 고르는 건데, 아니, 다양하게 이제 골라도 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였는데 저는 뭘 넣어도 다 약간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 1번 넣어도 되고 2번 넣어도 되고, 이거 3, 4번은 좀 아닌 것 같고 5번도 되는 것 같은데, 에이 2개, 3개일 수도 있지. 이러면서 저는 다 넣었을 때 말이 되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답을 제출했는데 이제 2개가 된 거죠. 1, 2번이라고 쳐요. 5번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교무실 찾아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내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5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 했어요. 돌아오는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너의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걸 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거 왜요? 제 말이 틀리면은 틀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틀린 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시는데 왜 이걸 제가 틀린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가래요. 그래서 좀 억울했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5번도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정해져 있는 답만 답일까?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이야기들을 넣었을 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국어가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겠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답은 정해져 있고 살다 보면 나의 행동이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떠한 거를 마주했을 때 정해진 룰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해요. 그래야만 사회가 굴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겠죠. 근데 정말 본인이 그게 행동의 그 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사회와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에서 나 스스로도 굴릴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살면서 많이 느꼈어요. 물론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나의 행동이 나의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그 룰을 만든 사람과 그 룰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지장이 가지 않게끔 나 스스로를 굴려나가는 그런 유연함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나의 그 경험이 되더라고요. 무조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틀린 거구나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내 스스로에게 정답 찾지 않았던 그냥 넘겼던 그 일들이 나중에는 마주했을 때 다시 막혀요. 이거 틀린 거였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결국엔 해결되지 못하고 그 벽이 다시 막히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뭐 틀린 것도 인정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틀린 거를 옳게 바꾸는 그런 유연한 시선과 경험을 습득을 하면 그 비슷한 벽에 마주했을 때 유연하게 이 벽을 피해 간다던가, 이 벽을 뭐 내가 나갈 수 있는 시선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쳐다본다던가, 이런 다양한 유연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이제 걸림돌이 있거나 나의 걸어가는 와중에,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와중에 누군가가 삿대질을 하고 틀린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도 받아들이면 끊이지 않고 내가 틀린 거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봤을까? 그러면 내가 이거는 옳은 행동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그런 유연함을 길러가는 게 정말 삶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의 이 책에는 단어, 이야기, 문장들의 그런 유연한 새로운 시선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또 좋아했던 것 중에
그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저가 몇 페이지지?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그저 56페이지구나. 제가 은근히 살면서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남들이 좀 많이 안 쓰는데 단어 쓰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그저라는 말을 한때 좀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 그저라는 말을 단어적 사전적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를 쓰고 있는 나는 왜 그 말을 썼을까? 이 단어의 뜻은 뭘까? 사전적 의미를 찾지 않고 나만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만든 거예요. 뭔가 그저라는 말은 욕심이 없고 꾸밈이 없어 그대로 전하는데 용이하며 무게가 느껴지지도 안 느껴지기도 하는 마치 공기를 담은 듯한 단어라고 저는 그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제 스스로에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난 그저 그랬을 뿐인데 그저 그랬던 거 아닐까? 어쨌든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는 과정에서의 나의 그 공기가 좀 담겨져 있는 무게가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있지만 그 전달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내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저 그런 걸 거야. 그저 그런 걸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뭔가의 나의 스스로에게 공기를 담은 듯하게 내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아니면 이렇게 좀 나의 감정을 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이쁜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저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해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QR로 또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도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제 이야기도 또 연결해가면서 하면은 여러분들도 궁금했던 것들 답변도 해드리면서 솔직히 저는 좀 다이렉트하게 질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긴 하는데 또 여기서 편안하게 QR로 여러분들도 화면을 볼 수 있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QR 질문들도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겪기를 바라셨나요? 네, 저는 당연하게 사용했던 단어들, 당연하게 내 주변에 있었던 것들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길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 여유들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쇼츠 계속 10초, 20초짜리를 빨리빨리 보는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의 단어와 나의 사랑 그리고 어떠한 사물을 10초, 20초 동안 바라볼 여유가 솔직히 없어요. 여유가 있어도 잘 안 하게 되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제가 여유라는 단어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른이 되기 위한 가장 큰 덕목, 남자가 되기 위한 큰 덕목이 여유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알면서 사는데도 내가 아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유 있는 어른이 되어야지 하면서 살아왔는데도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여유를 갖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을 좀 잠깐이라도 10초라도 운전을 하다가도 잠깐 그 빨간불에 섰을 때라도 표지판을 바라보는 그 잠깐의 여유, 잠깐 왼쪽을 창밖을 쳐다보는 그런 여유, 이런 여유를 가지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나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물 이런 것들을 10초, 20초 뚫어져라 쳐다보면 또 다른 생각이 되면서 1분 이렇게까지 늘어나면서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더 여유롭게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개정판을 통해서 스스로가 성장하거나 더 얻게 된 것이 있었나요? 네, 정말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책을 냈을 때는 저의 얼굴도 없었고 처음에 이제 표지도 달랐고 안에 있는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좀 강민혁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는 싶은데 겁이 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강민혁이 이런 이력을 쓴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원래 강민혁이 아닌 다른 가명으로 작가 활동을 할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계정 증거판을 내면서 10개 추가된 글과 함께 사진 그리고 좀 더 저를 드러내기 위한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는 큰 변화가 있었죠. 저 스스로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내고 내 책, 내 글 정말 신박하고 좋은 것도 많고 새로운 시선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 이런 처음에는 단순한 그런 인기를 더 얻고 싶은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럼 진짜 나라는 거를 좀 더 어필하고 이 책을 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대중들 앞에 서는 이 모습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구나. 강민혁이라는 사람은 내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너는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카메라 그냥 TV 앞에 연기하는 모습 아니면 뭐 드럼 치는 모습 간간히 조금씩 나오는 그런 모습들만 보고 강민혁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대중들은 잘 알 수 있을까? 알면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나의 스스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구나. 그런 자리를 너무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덧 이제 데뷔한 지 17년이 됐고 36이 됐는데 아직도 나라는 사람은 내 스스로에게 강민혁 진짜 잘 살고 있고 진짜 바르게 살아왔고 어디 가서도 멋진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나 스스로 알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면서 민혁아 이제 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논란이 있건 그런 거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너 스스로를 좀 더 세상에게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볼 수 있게 나를 풀어줘야 그 사람들이 나를 다양한 시선으로 받아보지. 화면에 있는 모습, 드러치는 모습만 봤을 때는 한 가지, 두 가지 시선밖에 안 되니 다양한 시선을 볼 수 있게 너 스스로를 이제는 세상에 나가도 되지 않을까.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글도 더 솔직하게 담아냈고 사진도 많이 넣으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앉아서 여러분들께 저희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살짝만 올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주희입니다. 저는 연극 영화과를 졸업하고 배우라는 꿈을 품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라는 꿈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 꿈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강민혁님도 배우라는 꿈을 꾸고 계신 만큼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될 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누구나 싸우게 되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답을 정하는 게 아닌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꿈은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가져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되게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포기를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요소들이 더 많이 있죠.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야 그게 현실이야. 너의 현실을 봐. 이게 뭔가 나의 이런 발의 디딤발이나 이런 꿈을 향해 가는 나의 그런 열정을 자꾸만 한 번씩 꺾이게 만드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꿈과 현실은 공존해야만 꿈이 더 클 수 있고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상호작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만 있으면 모두가 허황된 꿈만 생각하면서 만신창이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지만 현실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차근차근, 그리고 꿈이 이루어졌을 때 더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단어이고, 또 현실만 있으면 로봇이겠죠? 이게 꿈과 현실은 항상 같이 있어야만 서로가 둥글게 더 크게 작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잘 섞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에 너무 치중되지 않고, 하나에 너무 편향되지 않고, 꿈과 현실을 같이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게 건강하고, 또 이룰 수 있는, 꿈을 더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도 계속 꾸고 현실도 계속 마주하면서 좌절도 하면서, 그러면서 꿈을 향해 계속 나갈 수 있는, 그 꿈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꿈을 또 꾸면서 현실을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는 이제 너무 사람을 바라볼 때나 상황에 일반화적인 시선, 그리고 아주 적은 경험만으로 상황 판단을 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약간의 조금의 경험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은 더 다양하고 다양한 경험, 한 두세 번 했던 경험을 좀 더 많이 해보는 경험, 그리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이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시선을 바꾸었을 때 조금 더 여유, 그런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좀만 더 있나요? 밑에? 화면을 좀 밑으로. 네. 이 책은 보면 볼수록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글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주 열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그때 저의 상황에 맞게 해석이 되는 게 참 책의 장점이고 단상집의 장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를 위로해주는 말이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또 나의 상황이 바뀌고 다시 그거를 봤을 땐 나한테 독서를 하네 약간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한 문장이 주는 이야기들이 나의 상황별로, 그때그때 상황별로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책의 장점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덥네요. 다 그런 건 아니야는 특정 사안에 불평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라고 생각했는데요. 민영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로의 문장을 떠올리셨나요? 그렇죠. 뭔가 특정 사안에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위로라고 처음에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런 건 아니야는 저는 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로의 문장을 떠올리셨나요? 좀 나와 다른 시선을 갖고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런 상황에서 위로를 많이 하죠, 제 스스로에게. 야, 너 틀렸어. 야, 그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래? 알았어.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좀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나와 좀 다른 상황일 때, 억울할 때,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위로하는 문장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다음 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2022년도에 첫 책을 내고 이번에 개정 증표판을 냈는데 그 사이 동안 글이 진짜 안 써졌어요. 그래서 10개의 글을 더 추가로 쓰면서 글 쓰는 거 정말 어렵구나 느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책을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새로운 시선들을 계속 메모는 해놓고 있어요. 또 다른 메뉴가 나올 수 있게 새로운 단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선을 메모는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CN블루 드러머 작가 강민혁을 떠나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게 있나요? 버킷리스트 같은 거요. 옛날에는 진짜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 막 적어놓으면서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요.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험은 여러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장인데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연함을 가져다주는 아주 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큰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힘들고 더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의 경험 이야기들을 귀로라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물론 제 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순간 한마디 한마디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경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그래서 많은 경험할 수 있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는 다양한 모습의 강민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강민혁을 사람들이 새롭게 봐줬으면 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게요. 저도 제 자신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모습을 봐줬으면 하는 모습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송은 좀 꾸며져 있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성이 확실한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런 목적성이 아닌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강민혁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가지면서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이용하면서 많은 일반 대중들에게 저라는 사람을 좀 알리고 싶어요. 물론 연예인으로도 인사드리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면 좋죠. 그것도 맞고 잘 살아가고 있는 36살 91년생의 남자 강민혁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새로운 시선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책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책 이야기 질문 있는 거 있으면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잠깐 또 이 타이밍에 제가 잠깐 한번 끼어들자면은요. 네. 잠깐 이쪽으로 한번 오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무대 위가 아무래도 조명이 비추고 이쪽이 공기가 조금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더우신 것 같은데요. 이쪽은 춥거든요. 네. 콘서트를 보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시잖아요. 저는 땀을 흘려도 이쪽으로 와서 한번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땀을 흘려도 괜찮으세요? 책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서 네, 이쪽에 앉아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좀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뭔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야기 나누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여기 출판사분이 네. 선풍기를 사러 가셨어요. 아니요, 저 구매는 안 하셔도 저 괜찮습니다. 저 진짜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책 이야기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책 이야기가 더 듣고 싶죠? 질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위로 올려서 책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야기 가고 싶은데 책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거 너무 궁금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제가 책에 관한 거 하나 질문 드리자면요. 네. 독자들이 이 책을 덮은 뒤 가장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이나 장면이 있나요? 글을 쓰면서 가장 애정을 담았던 페이지도 궁금합니다. 오래 기억됐으면 하는 문장, 글을 쓰면서 가장 애정을 담았던 페이지.
저는 프롤로그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북토크를 이제 한지 좀 많이 됐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글은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 메뉴도 있지만 저의 프롤로그를 가장 좋아해요. 첫 번째 초판에서는 프롤로그가 가장 늦게 써졌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써진 글이에요. 글을 다 완성시켰는데 이제 프롤로그를 써야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이 책을 소개하지? 정말 어려워서 제일 마지막에 완성됐던 게 첫 번째 초판에서의 프롤로그고 지금 이 책을 보시면 프롤로그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첫 글을 썼던 게 두 번째 프롤로그예요. 그러니까 프롤로그가 마지막이었다가 개정 증보판의 첫 페이지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프롤로그의 제목이 나를 숨기던 마침표에서 나를 드러내는 쉼표로 라고 제 제목을 지었어요. 이게 좀 길어서 나중에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걸 다 지나서 저의 이야기를 한 장만 한다면 2022년 첫 출간을 지나 이번 개정 증보판을 하며 나는 비로소 내 안에 솔직한 변화를 마주한다. 왜 나는 그토록 숨으려 했을까? 어쩌면 타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이 두려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세우려던 건 아니었을까? 나조차 나를 모를 때가 많은데 타인이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길 바라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욕심일지도 모른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19에 내가 서 있다. 대중 앞에 섰던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벅찬 차가운 오해와 마주해야 했던 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날선 시선들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렸던 나는 그때 이미 알아버렸을지도 모른다. 세상 앞에 나를 활짝 열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를. 이제 다시 글을 쓰며 첫 책에 담긴 나를 돌아본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숨겨둔 이야기를 좀 더 길게, 조금 더 용기 있게 꺼내놓으려 한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닫아 걸었던 문장들을 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담아낼 용기를 얻었기에 이곳에 좀 더 나다운 이야기, 더 새로운 이야기를 채울 수 있었다. 로 이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 담겨진 내용들은 결국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나의 이야기와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런 열망이 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애시장 씨 그것도 모른 채 책을 썼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나를 돌아보면서 프롤로그를 다시 썼습니다. 나를 숨기던 마침표에서 나를 드러내는 쉼표로 라는 말로 프롤로그 썼는데 저는 뭔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프롤로그라고 생각해서 프롤로그를 가장 좋아합니다. 꼭 프롤로그 2개를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을 아마 끝까지 잘 읽게 되실 것 같아요. 프롤로그 꼭 읽어보십시오. 구매하기 지금 망설여진다면 옆에 계신 여기다 책을 두고 갈게요. 이렇게 프롤로그만 한번 읽고 가보세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질문을 내려보면 아까 책 속에 있는 그저라는 부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 바다라는 글을 좋아하시는 분이 남기셨어요. 이 바다라는 글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바다 한번 뭐 읽어드릴까요? 40페이지네요. 이 바다라는 글은 이번에 처음 개정 증보판에만 들어가게 된 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 무엇이든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파도도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고요해진다. 내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대한 시련도 언젠가 끝이 나고 다시 잔잔해진다는 뜻일 거다. 가끔은 누군가 무심코 버린 감정의 찌꺼기들로 마음이 심하게 얼룩져 수면 위를 떠다녀도 결국 내 곁에 머무는 다정한 사람들의 손길이 모여 마음은 다시 본래의 맑은 빛을 되찾곤 한다. 사람들은 수면 위의 거친 파도만 보고 바다를 아는 척하지만 진짜 수백 미터 아래 깊은 속까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타인이 내 마음을 함부로 추측하고 재단해도 굳이 해명할 이유도 상처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 억울할 것도 조급할 것도 없다. 난 마음속에 거대한 바다 하나를 품고 있다. 네. 바다라는 글이 사람과 사람이 마주했을 때 결국에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은 또 사람에게 또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는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를 바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주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잘 넘길 수 있는 나의 마음은 바다다라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바다만큼 내 마음은 크고 넓고 깊고 내 마음은 바다야 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찌꺼기들, 감정의 찌꺼기들을 넣어도 나는 바다, 내 마음은 바다야 잘 정화될 거고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저 구석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을 바다라고 생각하니 그 어떤 욕도 상처도 조금 빨리 치유가 되는 느낌이랄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깊고 푸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진짜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데 좀 웃긴 것도 있어요. 냉탕이라고 있습니다. 냉탕이라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냉탕. 따뜻하게 끓여 마시려던 차에 혀를 대어 찬물을 입 한가득 넣었고 따뜻하게 데워 먹으려는 음식에 손을 대어 귓볼에 손을 갖다 대었고 따뜻하게 해준 널 안으려다 마음을 대어 냉탕에 목을 집어 던졌다 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마음을 대어서 냉탕에 몸을 집어 던진 건 아니에요. 근데 목욕하는 걸 좋아해서 목욕탕을 자주 가는데 냉탕에 집어 던지는 나의 모습을 삼자가 보면 어떤 기분일까? 나의 시선이 아닌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 냉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상상을 좀 했습니다. 아니 막 뭐 혀 뒤면 차가운 물로 헹구고 손 뒤면 귓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혹시 냉탕에 집어넣으면 어찌됐든 좀 식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제 냉탕이라는 걸 들어갔을 때 나의 모습과 진짜 마음을 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우스꽝스러운 것들을 같이 좀 결합해서 쓴 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대면 어떡하죠? 일단 몸의 온도부터 낮춰야 되니까 냉탕에 또 던져십시오. 자꾸 이제 단어만 하게 돼도 전자레인지라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길어가지고 요약을 하자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사서 읽으세요. 시간은 한정적이어가지고 또 뭐 읽어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글들이 대부분 좀 긴 글이 많네요. 짧은 것도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일기장에 있었던 내용이요? 네. 지금 저도 그거 찾아야 돼가지고 그럼 제가 찾은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네. 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글이 지금 새롭게 올라와서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위로가 참. 되는 네, 제목이 참입니다. 참. 네가 좋아. 네가 참 좋아. 딱 한마디만 더 했더라면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했을 텐데 참의 의미, 딱 한마디의 힘. 네가 있어서 참 좋은 세상이야. 에이, 단어를 하나 더 넣은 것 뿐이에요. 네가 좋아. 아, 네가 참 좋아. 네가 있어서 좋은 세상이야. 아, 네가 있어서 참 좋은 세상이야. 이 참이라는 단어 하나 넣었을 뿐인데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정말 크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표현하는 거 너무 어렵죠. 그냥 좋아 한마디만 해도 표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표현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단어가 있습니다. 난 그저 너를 좋아하는 것 뿐이야. 난 네가 참 좋아. 이런 단어 하나를 더 넣었을 때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더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진짜 좋아요. 좋죠. 아, 여러분들이 와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참이라는 말을 과연 우리가 자주 쓸까요? 생각보다 안 쓰기도 하지만 흔한 단어였어요. 흔한 단어예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단지 다른 단어로 대체돼서 사용할 뿐입니다. 다양한 단어를 쓰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는 건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제 그런 거를 봤어요. 점점 세상은 색이 사라져가고 있다. 옛날에는 자동차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별게 다 있었어요. 요즘은 다 흰색, 검정색, 회색만 무난하니까요. 안 튀고 그리고 뭐랑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무난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단어들도 그렇습니다. 표현도 그래요. 자꾸 살아가는 그런 와중에 나의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모이면 또 다채롭게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참이라는 글을 쓰게 됐어요. 참 좋네요. 네, 점점 후반부로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질문도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도입부 에필로그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책 내용 중 마지막 부분에서 마음을 울렸다는 분이 계세요. 생각보다 땅은 지난 시간 동안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써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셨는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이 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고 꽤나 괜찮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인데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마음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을 때 그때 쓴 글인 것 같아요. 사실 패러글라이딩이라는 취미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처음에는 하늘에서 저 롤러코스터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급격하게 떨어지면 막 심장 뛰고 막 떨리고 막 하고 재밌잖아요. 솔직히 그런 걸 바라고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갔어요. 근데 딱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패러글라이딩 해주시는 분이 다이나믹하게 타시겠어요? 아니면 뭐 좀 서서히 타시다가 끝에 부분만 다이나믹 할게요.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타면 일찍 끝난다는 거야, 좀 더. 그래서 그러겠죠. 좀 빨리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에만 좀 다이나믹하게 내려오고 처음엔 좀 잔잔하게 타겠습니다 하고 딱 패러글라이딩에 앉았는데, 패러글라이딩은 여러분 진짜 막 흔들리고 무서울 것 같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딩 딱 경험했을 때 놀란 게 제가 하늘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너무 신기하게 의자를 공중에 띄워놓고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이나믹 타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평온한 거예요. 평안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와 이렇게 가만히 떠 있으면 얼마나 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떠서 바람만 잘 타면 부산까지도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평온하네요. 이때부터 갑자기 혼자 막 사색에 잠겼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차들이 진짜 조그맣게 보이고 푸른 이제 산들 속에서 집 한 채 한 채 이런 거 보면서 저 차는 어디를 가는 걸까? 이렇게 저 집은 누가 살고 있을까? 이런 시선들을 계속 좀 꼬리꼬리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늘 위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땅 위로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집들과 공원, 어디론가 놓여있는 이 길들이 흰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과 함께 어우러진 광경이 하늘 위에서 느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더라고요. 저희가 이 땅에 있으면 저 하늘에 가고 싶다, 비행기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땅 위에서 상상한 딱 그만큼 느껴졌어요.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근데 생각보다 땅은 지난 시간 동안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이게 올라가 보니까 보였어요. 어쩌면 평생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도 될 새들이 가끔씩 이 땅 위에 내려서 쉬었다 가는 것도 꽤나 이곳이 괜찮은 곳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는 땅 위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습 좋죠. 근데 생각보다 하늘에서 바라본 땅은 상상한 그대로입니다. 근데 땅에 있으면 가까운 변화들을 직관적으로 변화를 마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어우러진 숲, 그리고 내가 걸어 다닐 때마다 바뀌는 시선, 시야 이런 것들이 한 골목만 바뀌어도 바뀌잖아요. 근데 하늘은 그렇게 오래 떠 있어도 딱 상상한 거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고 느꼈고, 또 이제 마지막 문장에 날려보내고 싶었던 너의 존재 역시 이 땅 위에 있기에 꽤나 이곳이 괜찮은 곳 같아 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될 때도 이 땅 위에 떠나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떠나보내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과 이 상황도 다 땅 위에서 벌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도 너무 슬프지만 이 땅 위에서 같이 보낼 수 있고 인사를 하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떠내보내는 그런 사람들 또한 다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마지막을 꽤나 괜찮은 곳을 정한 거예요. 꼭 여러분들도 지금 서 있는 이곳을 소중하게 여기고 꽤나 괜찮은 곳이라고 여기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마무리하신 거 맞으신 거죠? 네, 맞아요. 네네네, 제가 잠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벤트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벤트 추첨까지 하시고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 중에 많은 단어들이 스쳐갔지만 책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주저함도 있었고요. 그걸 이겨내시고 이렇게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또 용기 이런 것도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굉장히 용기를 내야 하는 시간만 남았는데요. 여기 절반을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컬러를 하나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정색과 흰색. 검정색, 흰색. 근데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을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시죠? 오늘 이야기를 저는 원래 흰색을 고르려고 했는데 이 검정색으로 보이게끔 색칠한 이 멀리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나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노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검정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가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봉 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열면은 반대이신 분들의 그 원망의 눈빛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네, 요거 개봉을 제가 내려가신 이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상으로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셨던 강민혁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벤트 잘 좋은 운이 여러분들께 가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책을 내므로써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경험, 계기도 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앞에 서 있는 강민혁은 CM블러 강민혁과 배우 강민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저 그 연예인 강민혁 또한 사람 강민혁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의 활동과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런 강민혁의 사람 강민혁의 모습으로 좀 더 바라봐 주시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책에서 저의 이야기들, 저의 시선들을 한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정말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써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글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의 새로운 시선, 여러분들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니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작가 강민혁의 글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